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작동된 이후에도 이 변동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겁니다. 왜요? 언제까지? 우버의 매출을 대체할 때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우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우버가 붕괴된 만큼 그 매출을 가져가는 거죠. 텍사스는 자율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처럼 엄격한 지역에서 이러한 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아직 테슬라의 이러한 로보택시가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올 가을까지는 변동성은 대단히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테슬라 주식의 성격이라는 것. 주가 떨어지면 나 손절할래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예 테슬라 주식 자체를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전기차 회사를 넘어 이제는 미래의 산업의 아이콘 그 자체로 자리매김한 테슬라. 무한히 확장 중인 사업 영역 가운데 특히 자율주행과 로봇이 테슬라의 미래 혁신을 이끄는 힘일 텐데요.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강정수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 두 분과 함께 머스크의 승부수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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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머스크의 다음 수가 궁금하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지난 11일경이었나요? SNS X에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에 대한 어떤 이용자 질문 대담해서 잠정적으로 출시일은 6월 22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얘기해오던 내용이어서 We're going to do the robotaxi thing too. I feel very confident predicting autonomous robotaxis for Tesla next year. 자, 몇 차례 연기된 적이 있는데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기술적인 진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22일 날 정확하게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23일, 24일 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네네.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 자체는 특히 로보택시 시작하기 전이다 보니까 많은 지금 갑론을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경쟁 서비스인 웨이모가 작년 7월부터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주당 10만 건의 결제에서 그리고 올해 2월에는 20만 건의 결제, 그리고 올해 4월에는 25만 건의 결제, 그렇게 되면서 누적 1000만 건의 결제가 발생하면서 누적 데이터가 엄청나네요. 대단히 많은 시장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이용 승객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버보다 15%에서 30%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웨이모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에 대한 어떤 신뢰도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그 기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버는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HD 매핑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술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대단히 고비용 방식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없이 일반 카메라로만 한 비전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카메라 비전 방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술이 이러한 특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웨이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웨이모도 우버의 일반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비싸게 하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는 휴먼 드라이버가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실제로 가격 구조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다양한 논쟁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FSD 11에서 12로 넘어가면서 테슬라가 선택했던 어프로치 방식에 있어서 엔드-투-엔드 AI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 AI가 아니라 한쪽에 센싱 쪽, 즉 앞에 차량이 있는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교통 신호판을 측정하는 것, 옆에 자전거가 다니는지 이런 것들은 테슬라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AI에 의해서 센싱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센싱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자동차가 행동을 할 것인가, 리액션 할 것인가, 프로액티브하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인간이 다 코딩을 합니다.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가속도를 더욱더 내야 된다, 이러한 인간이 운전하는 이러한 명령어를 인간이 입력하여서 코딩을 하는 것, 이걸 휴레스틱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웨이모는 하고 있죠. 즉 센싱 쪽을 강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인간이 다 명령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테슬라는 FSD 11부터 전 세계에서 모았던 주행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 주행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AI가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FSD-1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데이터하고 GPU만 받쳐주면 처음엔 느릴 수 있지만 가속도가 붙게 되면 대단히 퍼포먼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까지는 테슬라도 인간이 코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이제 FSD-13 버전이 지금 나온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14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측들이 14 버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기술적인 도약이 대단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휴레스틱 코딩 방법보다는 2019년에 더 비터 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인간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들이 다양한 논문들에 의해서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술력으로 볼 때는 테슬라가 저는 더욱더 훌륭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를 정점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시와 함께 대단히 반 테슬라 정서 또는 반 일론 머스크 정서가 대단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도 증폭되어서 부정적으로 보도될 수밖에 없고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분들 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 직원들이 지금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스틴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고객들로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테슬라가 안전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기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짜는 뭐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공장의 라인 끝에서 집까지 자율주행에서 최초에 가는 테슬라, 요건 또 6월 28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6월 28일이 또 일론 머스크 CEO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차례 연기된 적이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일정들이 바뀌고 있으면서 이 기대치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일론 머스크의 그 소통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언론의 주목도를 좀 높이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부적인 통제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엔지니어들이나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한 프레셔를 주는 소통 방식으로 그렇게 날짜를 바꾼다거나 임박해서 지점을 찍는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읽어낼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이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조금씩 점을 쳐볼 텐데 보통 현실화 가능성이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마우스 입밖에 네. 저희가 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를 좀 짚어보면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작년 말에 얘기했던 그 사이버캡이 아닙니다. 그 모델 Y의 FSD 모델을 조금 개량된 것들을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약 10대에서 20세 정도가 테스트에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일반적으로 존재를 하고 무엇보다 이 지오 펜싱된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만약에 4단계나 5단계가 되려면 이제는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통제되지 않은 지역에서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요.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에서 운행이 된다는 건 과거에 FSD가 완전히 흔히 얘기하는 국제적 기준에서 레벨 4나 5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유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기술은 그 10,000마일당 인간이 한 번 정도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이라고 평가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부상이나 다른 경쟁자, 뭐 웨이모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600만 대 이상에서 수억 개의 운행 정보로부터 받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학습을 한 결과가 여전히 10,000마일당 한 번 개입이라면 그건 이제 기술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점은 시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이 텍사스는 자율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처럼 엄격한 지역에서 이러한 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아직 테슬라의 이러한 로보택시가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택시들
나와서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도 그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놀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도로에서 인간 감독관 없이 네.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는 영상을 직접 공개를 했어요. 네. 로보택시라는 문구가 정확히 적힌 검은색 모델 Y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델 Y 차량이 교차로를 주행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잠시 이제 멈추는 그런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연 영상이었는데요. 이번 시도 전체 자율주행 시장과 테슬라에게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파급력, 정말 잘 됐을 경우에 파급력을 예상한다면 어디에 좀 초점을 둘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카 컴퍼니에서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한 방향성을 세웠었고 네. 방향성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했었던 거고 그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대단히 큰 멀티플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 멀티플을 받쳐줄 수 있는 실적, 즉 AI 컴퍼니로서의 AI 매출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고 있었죠. 네. 만약에 이번 로보택시의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AI 매출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멀티플을 보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에서나 테슬라의 앞으로의 실질적인 전략적인 목표인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의 전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 로보택시가 된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이 차량을 증편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10대, 10대, 12대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20대로 언제 증가하는지 궁극적으로는 1000대 정도까지 언제 증대하는지죠. 시장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틴에는 우버 드라이버가 현재 데일리로 볼 때 3,000명 정도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네. 증편을 한다는 건 거기에 고객이 어느 정도 모였다는 거고요. 여기에 고객이 모이게 될 경우에는 우버 차량의 드라이버들의 하루의 일당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30만 원 벌던 거에서 20만 원 벌게 되는 거고 그럼 우버 드라이버는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차라리 우버 드라이버를 하루 종일 운전해서 20만 원 벌 바에야 차라리 월마트 가서 25만 원 버는 게 낫겠다. 심리적인 반발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명확하게 기회비용에서 그분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우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증액이 2,000대, 2,500대, 3,000대로 가면은 우버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동일한 모델을 테슬라는 우버가 붕괴된 만큼 그 매출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매출에 있어서 테슬라가 우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량은 우버하고 똑같지 않겠지만 이 부분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 같은 경우는 우버랑 유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도시마다 더하게 버리면 테슬라의 AI 매출이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I 매출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이윤율이 성장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 이것은 테슬라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면으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성공한다라면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성장들을 저는 구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버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 정적인 압력이 발생한다는 거고 미국의 중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분들이 저희 투표권 유권자들이네. 나는 이걸 좀 막을 필요가 있겠네. 이러한 정치인들의 시장이라든지 하원 의원이라든지 상원 의원들의 어떠한 생각의 전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확산을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런 이슈가 화두로 떠오른다면 전 세계적으로 로보택시를 공급한다? 이 부분은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여러분 기술적인 도전도 한 축으로 갖고 있지만 사회적인 도전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도입될 때 모델 3하고 모델 Y에 우선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감독하에서의 FSM 도입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미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서비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안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통과된다라면 테슬라도 지도 문제를 구글하고 협력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FSD의
한국의 비감독은 감독 버전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비감독 버전 들어오는 것은 한국도 매우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9년에 타다금지법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택시 운전사들의 생존의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렇죠. 감독 서비스, 그러니까 비감독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된다. 저는 절대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풀려나가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거기 때문에요. 결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로보택시 시장에서 구글 웨이모가 선두를 달리고 있죠. 테슬라가 이 시장에 합류를 하면서 테슬라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크루즈와 같은 경쟁사도 또 있고요.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하고 테슬라와는 또 어떤 차이, 또 기술적인 경쟁 우위는 어디서 얼마만큼 갖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가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고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을 설명을 해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사실상 거의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을 축적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500대의 이 로보택시가 주간 25만 회 이상의 유료 탑승객들을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수치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실제로 유료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유의미한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억 개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5,600만 마일 이상의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유의미한 사고 감소 데이터들이 나타나는데 뭐 인간의 운전에 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70%, 80% 이상의 개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차로 같은 데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간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에서 높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크루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크루즈도 웨이모와 같이 시장을 선도하던 양대 마차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죠. 다른 차에 치인 보행자를 다시 크루즈 차가 끌고 가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6m 정도 끌고 가서 중상을 입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초기 그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요. 모회사였던 GM은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루즈 서비스는 존재를 하지 않고요. 지금은 일반 GM 차량의 슈퍼크루즈라는 이름으로 그때 축적된 기술들은 이제 통합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미국에서 유의미하게 남은 하나의 자율주행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와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순간적인 판단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 테슬라는 테슬라 비전이라고 하는 카메라 기반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은 라이다와 같은 값비싼 센서를 쓰지 않아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는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방대한 데이터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어떤 기술이 더 우위에 있느냐를 단순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국제 기준으로는 테슬라의 현재 FSD는 레벨 2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비판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레벨 2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살펴볼 점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레벨 4나 레벨 5까지 아직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점들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쓰여졌던 거는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한 FSD였는데 만약 이번에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FSD로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탑재가 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유의미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죠. 전기차는 자율주행 차량이면 된다. 이게 곧 필요 조건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기차의 비중이 매우 높은 중국. 과연 이 기술적인 패권 다툼에서 누가 좀 패권을 갖고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우선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시장의 국면이 지금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연기관 시장에서 EV 전기차로 그러니까 뭐 배터리 EV죠. 그러니까 즉 ICE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에서 EV로서 지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 테슬라도 빨리 갔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도 빨리 쫓아오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잘하고 있고 지금 폭스바겐도 늦었지만 2025년부터는 대단히 잘하면서 유럽에서 매출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네. 르노라든지 시트로엔 같은 경우 또는 피아트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의 기업들 포드나 GM이라든지 특히 크라이슬러나 집 대단히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기업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중국 시장은 EV 시장에서 이 IV 시장 여기에 이제 인텔리전스가 결합된 즉 EV에 AI가 결합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테슬라는 충분히 먼저 FSD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 FSD 경쟁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국의 규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테슬라의 상품으로 볼 때는 EV 자체만으로는 중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는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경쟁력들이 너무나도 좋아졌고 근데 중국은 여기에다가 인텔리전스를 결합시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서 요즘 주차하고 발리파키 다 AI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네네. 뭐 주차를 하거나 차를 호출하거나 심지어는 중간중간 자율주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자동차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때도 그냥 EV를 사시겠습니까? EV에다가 인텔리전스가 있는 걸 사시겠어요? 같은 가격이면 인텔리전스가 있는 걸 사게 되는 거죠. 차량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거고 지금 EV 시장이 이 IV 시장으로 지금 국면 전환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중국의 규제에 밟혀 있죠. 물론 중국이 이걸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어주겠다는 지금 신호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에서는 이 IV 시장에서는 저는 만약에 똑같은 규제가 없는 규제 상황이라면 훨씬 더 테슬라가 좀 앞서 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좀 쉽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는 매출 문제라든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중국이 이 전체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개연성도 분명히 있지만 자율주행이 초기 시장이냐 자율주행이 조금 성숙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확실히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를 가진 주체가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만 해봐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꼭 하드웨어에만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별도의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젠 레벨 4, 레벨 5에 가까운 자율주행 기술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자율주행 기술들이 성숙된 상황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통합을 잘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국가가 있느냐가 경쟁 우위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럼 도대체 왜 자율주행의 핵심 하드웨어야 하느냐? 디젤로 가는 차는 안 되고 휘발유로 가는 차는 안 되냐라는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전기 모터나 센서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 구동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큰 배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휘발유차나 디젤차가 그걸 구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배터리를 또 싣고 다닌다면 굉장히 비율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야만 효율적으로 자율주행을 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테슬라의 기술에서도 많이 본 것처럼 흔히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차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차도 좀 SDV라는 걸 굉장히 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격으로 업데이트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아도 기존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들이 구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전기나 전자의 아키텍처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기차가 아니면 또 갖출 수가 없는 구조여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전기차의 경쟁력이 반드시 자율주행으로 전이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그러면 어떠한 산업 전략을 펼치면서 이 생태계를 주도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제 수직적인 생태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수직적 생태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과거에 많이 보여줬던 방식입니다. 선별하고 육성한 다음에 보호하고 보조해준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 산업에서 특정 기업들에게 특정 섹터를 몰아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같은 건 BYD에 몰아주고 배터리부터 차량까지 모든 것들을 수직적으로 개발하게 해서 규모 경제를 갖춰가는 거죠. 그러면 알고리즘
자율주행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어디에다 맡기냐면 바이두 같은 존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을 만들어라 해서 또 플랫폼 쪽의 규명들을 갖춰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이제 중국의 굉장히 강력한 자율주행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경제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효율을 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버틸 거냐가 이제 또 한 측면이 될 수 어쨌든 있는 인위적인 거죠. 어떤 핸들링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제 산업 전략의 핵심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수평적입니다.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전략들인데요. 미국은 무엇보다 원천 기술 중심으로 이런 자율주행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웨이모가 대표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기술로 개발을 해서 자기가 서비스를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없어도 자신들의 기술을 쓸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반대인데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 기업이 다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관리하고요. 이처럼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다른 생태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의 수직과 미국의 수평의 경쟁이 또 앞으로 어떻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테슬라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SDV라고 하나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이 SDV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그 FSD라고 하죠. 풀 셀프 드라이빙. 네. 이 경우에도 미국과 뭐 캐나다, 그 다음에 뭐 푸에르토리코 같은 일부 북미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이 부분을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시장으로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녹록지 않은 현실이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SDV 관련 기능을 중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 사실상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규제가 기술 상용화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또 해당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제 테슬라에게는 어떤 기회와 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 초청으로 가서 중국 자율주행을 타고 왔는데요. 타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지루하다였습니다. 지루해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 위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합니다. 거의 1시간을 탔는데요. 네. 그 베이징의 역동적인 교통 환경들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운행하는 모습들을 이제 1시간 동안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은 이제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는 기술 이슈는 넘어가고 이제는 법적이거나 규제 이슈로 바뀌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동일한 기술이어도 어느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합니다. 그리고 주정부한테 모든 걸 맡겨둡니다. 어떤 주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주는 규제가 굉장히 약하면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약한 주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규제가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전략들을 또 세우게 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중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정부와 발맞춰서 계속 성장을 해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없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기업의 국가에 진출할 때는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책임 문제고요. 그 다음은 개인정보고요. 그 다음은 이 사이버 보안 문제입니다. 책임 문제는 과거에는 테슬라는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술이 레벨 2,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의 기술들에 있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들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요. 레벨 3 이상부터는 이제는 제조사, 심지어는 관제하는 플랫폼사, 알고리즘을 만든 기업, 이런 승객 운전자를 제외한 하드웨어로 책임이 전가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공고히 하고 신뢰성 있게 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입니다. 라이더나 레이더 센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네. 유럽의 GDP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입니다. 동의 없이 찍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술들이 운행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밖에 있는 카메라도 그렇고요. 안에 있는 알고리즘도 문제입니다. 내가 운전할 때 어느 동선으로, 그리고 그 동선을 알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나 종교 성향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또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고 국외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범용 AI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전 세계에 쓰이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국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다른 집에 데려다 준다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제 당국들은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을 시장 진입의 필수 선결 조건으로 만들고 있는데 마치 트럼프가 관세를 쓰듯이 이러한 기술 장벽들이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이러한 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는 세계적인 생산량을 높인다거나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고 허들을 넘기 위한 어떤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이제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이 아니라 이제 법적이거나 규제 이슈로 넘어가고 있는 네네네. 겁니다.